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요새는 눈병이 드문데 예전에는 철마다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돌았습니다. 눈병 이름이 왜 아폴로냐? 1969년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지구에 돌아올 때쯤 유행했다는 좀 황당한 이유에서입니다. 달에 우주선 보내는 게 신기했던 나머지 우리가 쏜 것도 아닌데 아폴로 가방, 아폴로 과자에 아폴로 골로까지 당대 생활용품 이름에는 아폴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또 다른 이름을 아폴로 하이웨이 이렇게 짓자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렇게 외국 기술에 감탄하던 우리가 어제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자력으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나라고요. 12년 동안 2조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은 그렇게 해피엔딩이면 안 되겠죠. 엔딩 말고 스타트입니다. 사람과 산업을 키우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죠.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우주개발 산업에 보다 과감한 지원과 시장 형성 기대해봅니다. 6월 22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누리호 발사 성공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현장에 계신 연구 인력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 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5%를 넘을 거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고 올해 들어 무역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네요. 또 오랫동안 발이 묶여 있었던 한국형 약 자판기 사업. 이거 그러니까 비상약을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인데 약사들의 반대가 상당히 강한 모양이네요. 또 수박. 이 여름철 대표 과일인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수박 매출이 오르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알아볼게요. 증시 잠깐 들렀다가 경제 언박싱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플레이션, 에너지난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국이 자구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묘안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짚어볼게요. 이슈발전소에서는 최근에 금리 올라가서 예적금 금리도 오르고 있다. 고금리 상품들로 챙길 수 있는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기자님 어제 누리호 발사하는 그 장면 보셨습니까? 예, 지켜봤습니다. 참 뿌듯했는데 이 발사 성공했죠? 네, 이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로켓 누리호가 위성 5개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 성공했습니다. 1.5톤급 실용 위성이 목표였던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는데 이렇게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지금까지 6개의 나라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북한도 자력 발사는 가능하긴 한데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이 300kg 이하에 머무는 걸로 알려져서 우리나라가 6번째로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됐고 7번째로 발사한 나라가 됐고요.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조 원을 투입해서 제작한 결실인데 이 앞으로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4차례 더 발사해서 좀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 조금 더 높은 궤도로 들어가는 기술은 아직 없대요. 좀 더 다음번에는 우리 스페이스X 도움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없이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당분간 고물가 이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한국은행이 매년 2번 정도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이 어떤지 보고서를 냅니다. 6월과 12월에 내는데 6월 보고서가 이번에 발간이 됐어요. 네, 여기서 보니까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는 연 2%인데 이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서 당분간 연 5%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보다 또 더 웃돌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대외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물가 상승세,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는 안 꺾이고 있고 또 국제 유가도 크게 올라 있어서 물가가 당분간 안 꺾일 것 같다. 한국의 물가도 안 꺾일 것 같다라는 건데 이렇게 물가가 좀 급하게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한국은행이 하니까 금리도 좀 더 가파르게 올리겠다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데요. 이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근데 여기서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좀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출도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정도 수출이 줄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무역 수지가 76억 달러 적자인데 이 이유는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 계속 안 되면서 승용차 수출이 작년보다 한 23% 정도 줄어 있고 또 자동차 부품 수출도 15%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반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수입이 늘었는데 이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서 원유 수입액이 63% 정도 늘었고 석탄 수입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배 훌쩍 넘긴 150% 이상 수입액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수출액이 늘고 수입액이 수출액이 줄고 수입액이 급하게 늘면서 이 상반기 무역 적자 규모가 이거 집계한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이 직전 기록이 1996년 하반기에 125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0일까지 무역 적자를 누적해서 보니까 적자가 154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달이 끝나면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 이후에 역대 최악의 무역 수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 아마 각국의 그 장부를 좀 들여다보면 에너지 값이 아닐까 싶어요. 천연가스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다시 석탄 쓰는 나라가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석탄 비중은 좀 줄이자라는 거에 앞장섰는데 그중에서도 독일이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석탄 발전을 앞으로 서서히 줄여서 원래는 2030년이 되면 아예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독일이 최근에 에너지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다시 가동하겠다 이런 방안이 포함이 됐는데 이 이유는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량 이걸 60%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담당 부처 장관도 씁쓸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스 소비를 줄이려면 석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 필수 조치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줄였던 석탄 발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코로나 이후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재블록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비하려고 했던 각 나라의 시계를 완전히 뒤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앞으로 의약품을 약국이 아니라 자판기 같은 화상 투약기? 네. 화상 투약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일단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네, 요 화상투약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판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화상투약기는 일단 통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약사의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해주는 건데요. 네, 살 수 있는 약의 종류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감기약, 소화제 같은 11개 품목이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것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약국 앞에만 이 기계를 설치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복약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약사와 환자의 대화 내용은 6개월 동안 보관하고 또 요 근거도 남도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서울 10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운영 결과를 보면서 정부가 이거를 다 확대를 할지 규제를 풀어줄지 이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약사 없이 약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때랑 얘기가 비슷하네요. 편의점에서 OTC 판매 처음에 허용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중에서
한 100년씩 먹어서 우리가 이제 임상이 충분히 된 그런 약들이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이런 것들을 좀 열리겠죠? 의견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약사들이 반대하는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논리가 가장 크고 또 이게 정말 혁신 기술이냐,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혁신 기술에 대해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풀어주는 건데 이게 정말 혁신 기술이냐라는 것도 이제 반발하는 논리입니다. 사실 요 기계가 처음 그러니까 생긴 게 만든 게 2013년이거든요. 요 당시에 인천 부평에서 한 약국 앞에서 요 시제품을 설치했다가 약사들의 굉장한 반발로 철거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정부는 사회적으로 이 기기가 사회적인 편익을 늘리는지 이걸 한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만들어진 게 늦은 밤 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고 또 약국 입장에서는 늦게까지 열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약국 문을 빨리 닫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계를 만든 것인데 정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2년 안에 규제를 개선해서 좀 화상투약기가 정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약국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부터 시도를 해보는 건 뭐 시범적인 차원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삶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 요거 재밌네요. 여름에 수박 살 때 통통하고 소리 들어보고 이게 좀 듬직한 수박을 골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선호하는 수박의 크기가 달라졌습니까? 네, 이게 좀 저도 재밌어서 눈에 띄어서 들고 왔는데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박 사이즈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점점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큰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요. 코로나 때는 그게 다시 뒤집어졌다가 이제는 다시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그럼 왜 큰 수박을 일시적으로 너무 좋아했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밥 수요가 느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3,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중대형 수박 매출이 네. 그 당시에 매출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이상 크게 늘었다가 올해는 다시 돌아와서 좀 작은 수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통업계에서 이 여름철 과일 장사의 성패는 수박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이마트 기준으로 전국 점포에서 파는 여름철 수박 매출이 월 평균 100억을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 담당 바이어들은 수박을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는지 작은 걸 좋아하는지 이 취향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작은 수박을 작년보다는 더 많이 살 걸로 보입니다. 중대형 수박 대신 깎아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의 작은 수박이 인기다. 네. 이거 재밌습니다. 네. 앞으로 과일의 트렌드에도 이 가족 구성원의 변화 또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가 반영이 되는군요.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밖에서는 마스크 쓰기 의무 해제된 지 오래됐는데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의무 남아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세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수요 증가를 언급한 테슬라가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메타버스 표준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는 소식 등으로 기술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물론 실적 기대가 높은 에너지와 유통업종 등의 강세도 이어지는 등 과매도 기대 심리가 좀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2%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워낙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상승 소식인데 휴장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2% 이상 상승했다. 사람들이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바닥이냐, 치고 올라가는 거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시장 내에서도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이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으로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카고 연은이 오늘 발표했던 국가활동지수도 역시나 지난달 발표에서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지표가 실질 GDP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 76%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런 부진한 지표의 결과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거거든요. 특히 개인 소비 및 주택이 0.10에서 마이너스 0.11로 크게 위축돼서 인플레이션 이슈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는 6월 들어서 10% 넘게 급락한 데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듯 이익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견고함에 따라 이게 주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12개월 포워드 PER은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15.8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모습을 보이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데드캣 바운스인지 혹은 반전의 시작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가의 상승만으로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기엔 저도 개인적으로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방금 언급을 드렸었던 이익 추정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곧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와 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익 추정치가 수정이 될 텐데요.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일단 이익 추정치가 선행된 이후에 저희가 싸다 비싸다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진성으로 반등이 하는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단기의 베어마켓 랠리인지 여부는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고도 우리가 반등을 논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예, 일단 사실 저희가 베어마켓 상황에서도 이 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약 10에서 20% 혹은 30% 수준까지도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들이 사실 많거든요. 다만 대부분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고 그 하락은 직전 저점을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세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기 위한 몇 가지 저희가 선결 요건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등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역시 이익입니다. 지금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지만 반대로 기업 이익은 여전히 조정이 미미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일단 현실에 대한 반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익 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익 추정치의 하향이 좀 폭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락을 보면서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빠질 것을 미리 선반영했구나라는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한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연준의 신뢰 회복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번 6월 회의에서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크게 벗어나기도 했지만 소통의 과정에서 좀 노이즈를 많이 남겼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의 신뢰 회복 문제, 향후 소통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것으로 저는 좀 연준의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슈고요. 역시나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5월에는 CPI 여파가 주식시장을 한 단계 레벨다운하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난해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확대되면서 주가 수준이 낮아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일부 상품 시장에서 변화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광석을 비롯한 상품 가격의 하락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팜유와 밀 가격 등의 급락세들이 나타났는데 관련해서 인도가 밀 수출을 재개한다든지 등의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된 흐름이 이어지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연준 인플레이션 관련된 신뢰 회복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 상승 영향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랐고 메타버스 표준 재정 소식으로 국내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만 달러 환율이 여전히 120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일에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형태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지금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에 따라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축소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장중의 등락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물가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대문자 2,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주말 지나면서 했던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메이저 정유회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유사의 생산 늘려라 압박 서한 보내고 있죠. 면세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유럽은 가스 배급제까지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말 전시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탈석탄을 제일 앞줄에서 외치던 독일은 석탄 수입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중국하고 인도는 이때다 하고 헐값에 러시아산 원유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난, 살아남아야 하는 각국의 대응 방식은 어떨까요? 또 총체적인 대안은 없는 건지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바이든 예.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유사에 정유 능력이 있으면서 이거 안 캐내고 유통 안 시키면 혼내줄 거야 이런 편지를 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뭐래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물가잡이에 어떻게 보면 파수꾼은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의 힘만으로는 물가 잡기 어렵다 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기조가 생겼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곧 있으면 선거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 인기가 너무 없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강경한 발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막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정유사들이 시추를 하기 위해서 즉 추가적으로 석유를 캐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 시추 허가로 추가로 받아간 건이 6,000건에서 7,000건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가를 받아가 놓고서 캐질 않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유가 기존이 그걸 캘 만도 한데 왜 안 하는 거냐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 딱 정확하게 회사를 지정했어요. 엑손의 그 CEO를 지정하면서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왜 이렇게 그 석유 가격을 안 낮추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중앙은행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엄포 때문에 정유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스처를 취하신 거죠. 그래요.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미국에서는 당최 들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제가 얘기하다가 코가 나왔는데 자, 기록적으로 높은 정유사의 수익률이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이윤이 과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다들 할 거예요. 예. 캘 수 있는데 안 캔다. 즉 원유를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몸값을 최대치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 경제에서 이런 비판이 합당하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정유사들의 어떤 맥락 그러니까 정유업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먼저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 더 많은 생산량을 제공할 경우 추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뜻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잡았던 정책 기조가 친환경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키우겠다라는 기조였습니다. 그게 대선 공약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석유와의 작별을 고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정부에서 네. 갑자기 일순간 몇 개월이 될지 1년 지속될지 모르는 이 고유가 기조만 보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정유라는 것은 한번 시추를 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생산 여력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년 그리고 통상적으로 15년 정도를 그걸로 캐야 되는 계산이 나와야지만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니까 당연히 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기조라는 게 사라질까? 이런 건 당연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정유사가 고유가만 보고 dom빌 수 없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셰일 부분입니다. 셰일 같이 먼 미래를 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시설 투자가 일어나는 곳은 정말 한 10년 또 그 이상의 시계열까지도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셰일도 지금 올드 패션이 돼버렸잖아요. 미래적인 어떤 신선한 키워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은 석유가 있어도 투자가 없고 석유를 캐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캘 생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까 그 중요한 얘기 하나 안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경제 활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그 참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던지게 된 질문이잖아요. 예컨대 굉장히 그 귀한 약을 개발을 했다. 네. 그 약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데 네. 싸게 보급을 안 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항상 되묻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라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라면이 러시아에서는 그 일반 명사화가 돼버렸어요. 국민라면이죠. 예. 네. 그 네모나게 생긴 그쵸. 도시락 라면이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라면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과반에 이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뿌듯하죠. 예. 다른 나라에서 과반을 점했고 독점적인 지위를 했다 하면 뿌듯해요. 그런데 그 만약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시장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판단이 싹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딱 들으면 네. 그 정보가 입력된 순간 요게 먼저 나오죠. 맞습니다. 한 박자 쉬게 돼요. 예,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가격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장사하고 내 입장에서는 그럼 나보러 손해보고 장사하라는 거냐. 내 입장이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가 폭리를 취했다 그러면 지금 다 어려운데 그러면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그냥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있네요. 예. 그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주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금, 물가 폭등기에 뭔가 요금이나 비용이 올라간다 할 때 마뜩치 않은데 그 밑단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정유사들하고 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유럽으로 한번 가보면 탈석탄의 대표 주자가 독일이었습니다. 해서 독일이 우리 친환경 에너지로 급하게 갈 거야 라고 하더니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독일도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고백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석유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고 독일도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니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다양한 원료 수급의 연료 수급의 체제를 다원화하긴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다
구축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올 겨울이거든요. 이 올 겨울부터 이제 에너지 대란이 날 것 같으니 당분간 석탄 발전을 계속하겠다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독일이 하필 석탄을 선택했던 이유는 유럽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갈탄 포함해서 그런 석탄의 산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말고 다른 데서 천연가스를 사러 간다, 석유를 사러 간다. 가보니까 옆에 프랑스 와 있고 이탈리아 와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나 석유 사러 왔는데. 줄을 서시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옛날부터 독일은 석탄 비중이 높았던 그쵸. 곳인데 그러다 보니 다시 옛날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배추값 급등하면은 김치 이제 양배추로 담그다가 네. 양배추도 비싸진다 하면 단무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단무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유럽의 리더들 또 미국의 리더 정치적인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에너지난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실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단전 단수 배급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 같은 그러니까 그 자가용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해서 지자체 단위로는 프리패스 대중이통 이용권 같은 걸 나눠줍니다. 관공서에서. 그래서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배급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위로 할당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 단위로 할당을 하기도 하고 개인 단위로 할당을 하면서 나름대로 적정한 그 양만 소비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일찍부터 예견을 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말라고 1990년대부터 소리 높였던 사람이 사실 미국입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값싸게 전력을 에너지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정치 외교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외교적인 주종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물 나오니까 우리 어느 순간부터 우물을 안 개발하거나 그냥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 집집마다 펌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 집에도 네. 있었거든요. 네. 마중물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왜? 물이 계속 나올 거라는 신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누군가가 우기면서 그거를 무기화하거나 아니면 권한화해서 충분히 자신의 이권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수도꼭지의 배신인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미국이 일찌감치 우려해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저렴하고 너무나도 편하니까 최근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추가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마당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럽의 많은 리더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맥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새로운 양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창기에 마크롱 같은 경우는 원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외교적 중재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프랑스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젠다에서 목소리를 내는 세계적인 리더십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유도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내가 중재할 때니 제3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해보자라고 유일하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강경한 형태로 바뀌어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최근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느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정말 아주 큰 고초를 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말씀을 잘못하셔서 네. 우크라이나인들은 푸틴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까지 굴욕감을 줄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푸틴도 적당하게 이쯤 되면 나도 모양새 갖췄으니 끝내야지 하는 순간을 줘야지. 이러다가 장기전 가면 우리 올 겨울 못 난다. 이런 걱정이 다 내포하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양쪽 다 어지간히 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테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유하는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횟수가 줄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 날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라는 논평들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 뭐 선거 결과가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뭔가 다른 내용이 선거 이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벌써 슬슬 화해 무드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올겨울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미국이 저렇게 아직까지는 강경할 수밖에 없는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소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프랑스도 이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신승을 해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총선에서는 또 과반 성공을 못했잖아요. 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에서 지도자로 가지고 있는 입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발언의 결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가 절대적인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 경제도 사실 이렇게 원만하지 않아서 옛날보다 석유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쌀 때 좀 사둔다라는 느낌마저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오히려 더 비축률을 늘려가는 기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석유 수급을 했던 1순위 국가가 사실 사우디였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 석유를 많이 사왔었는데 이 순서가 또 바뀌어버렸죠. 지금은 러시아에서 더 많이 사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절대 이번 전쟁에서 뭐랄까요? 완전히 수세에 몰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 G2 국가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을 많이 꼽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은 절대 G2가 아니고 왜요? 러시아여야 된다라고 저는 옛날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새로운 주장이에요. 우리 한동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며 네. 이 새로운 부상하는 권력 중국이 미국에게 계속 대들 거야라고 했잖아요. 네. 러시아 등장했어요. 네. 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라고 부르려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존, 자립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에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돼요. 첫 번째가 먹거리, 곡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지금 완벽하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밖에 없죠.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과 러시아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요. 외국에서 에너지 수급을 받지 않으면 셧다운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절반을 중국이 혼자 갖다 써요. 뭐 석유도 말할 것도 네.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에다가 농산물 수출해 주는데 아닙니다. 중국도 농산물 수입 국가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완벽한 자립 자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런닝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런닝메이트가 바로 러시아예요.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육로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있고 또 바로 위에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러시아가 있잖아요. 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혼자 대응하기는 정말 녹록지 않고 반드시 런닝메이트인 러시아가 살아줘야 둘이 같이 있어야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뭔가 러시아에게 크게 안 좋은 이미지로 끝났다 그러면 푸틴이 그 자리에 못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러시아 전국이 뒤숭숭해졌을 때 그 다음 전국에 등장한 그 세력들이 친중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어려운 러시아에게 지금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부 중국의 홈쇼핑몰이라든가 중국의 이제 유통상인들은 네. 국경 넘어서 러시아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물품들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보따리상이 그쪽으로 진출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즘 위안화가 좀 강세로 바뀐 이유가 러시아인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위안화가 또 필요해진 거거든요. 아하. 바로 이런 맥락들이 네. 좀 작용하고 있죠.
중국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순망치 아닐 수 있겠어요.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렵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이 러시아를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 할 때 우리 중간 지점에서 그 파란 물 같은 거 건네주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서방 제재는 무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네. 대목입니다. 사실 이제 스위프트라고 해서 금융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제재들을 통해서 계좌를 묶으면 요즘은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에게는 나름대로 뼈아픈 상처를 입히고 있고 입혔던데 성과를 보였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우리 바로 위에와 관계가 있으니까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 제재라는 게 몇 개월 만에 백기투항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 경제 제재로 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뭐 몇 년 이상의 그 제재가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핵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도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작동을 하려면 일단 그 경제 제재가 아주 똘똘 뭉쳐서 그 나라를 진짜 고립시켜야 되는데 그 고립시키기가 지금은 안 되죠. 러시아는. 네. 러시아는 고립시켰다가는 큰 상처를 받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고 등짝 스매싱을 여럿이 하고 있는데 손바닥이 더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눌까요?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우리 인간 비타민 손희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오늘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운전하다가 아우 나른해 이랬던 분들도 우리 희애 씨 목소리 들으면 아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도 어쨌든 올랐습니다. 네.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통계로 나오나요? 네,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는데요.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투자 시장에 몰렸던 돈이 이제는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신 잔액이 전달보다 27조 8천억 원 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기 예금은 4월 증가액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맞군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실화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실제로 은행 예적금에 금리가 올라간다 알겠는데 10%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사실 제가 과장 조금 했는데 정확하게는 최대 연 9.2% 금리를 적용해주는 적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뭐 MSG 약간 쳐도 대략 10% 가까이 갔네요. 사실은 9%만 해도 눈이 커질 만한 숫자인데요. 그렇죠. 네,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입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가능 기간은 12개월까지가 최대인데요. 네, 기본 이율 자체는 연 2.15%에서 시작하지만 우체국 적금을 처음 가입하시고 그리고 S카드 결제 대금을 우체국에서 출금하시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2%의 금리를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아니 2.15에서 시작하는데 각종 우대를 다 더하면 9%. 네. 근데 이 우대 금리를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혹시? 그래도 이제 우체국 상품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조금 쉽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금리를 많이 얹어주니까 이용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신한은행에서는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해당 S은행의 앱을 이용하는 고객한테 우대금리를 제공을 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개까지 말고 고금리 상품이니까요. 가입이 가능하고 30만 좌로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또 국민은행에서는 5월 31일부터 정기 예금이랑 적립식 예금 34가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2.55%의 금리를 제공하고요. 또 다른 적금 상품 기준으로는 60%
6개월 만기 기준으로 연 3.75%로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은행이랑 우리은행 상품도 준비했는데요. 네, 역시나 지난달 수신금리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0.25%포인트 그리고 0.4%포인트씩 인상이 됐고요. 또 지방은행인 BNK 경남은행도 예금, 적금 금리를 최대 0.45%씩 올리면서 적금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적금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중은행도 지금 예적금 금리가 최고 5% 가까이 올라갔다. 네. 네, 보통 인터넷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은 조금 더 얹어주잖아요. 그럼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토스뱅크에서는 연 최고 3%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출시를 했습니다. 네, 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을 내놨는데요. 네, 최초 가입 금액 그리고 일주일에 납입할 수 있는 이체 한도는 1,000원에서 20만 원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소액도 취급을 하는 것 같고요. 또 K뱅크에서는 최대 연 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우대 코드를 입력하면 1년 약정은 연 4.6%, 2년 약정은 4.7%, 3년은 5%의 금리까지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요거는 안타깝게도 10만자 개설이 아주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네. 지금은 가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은행에서 이제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저희가 지금까지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어떤 은행인지는 스스로 유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니셜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K모 은행은 네. 어떤 예금을 내놨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예금 금리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까? 네,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K은행은 1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이 예금 상품에 대해서 연 3%의 금리를 제공하고요. 또 다른 K은행은 지난달 초 예금 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상품들도 금리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실은 은행이라는 게 돈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은행이 손해보고 할 리가 없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자, 고객들이 미리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제가 우대금리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우대금리의 방법들인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실적을 채워야 된다거나 주거래 은행에 관련된 실적을 몽땅 옮겨야 된다거나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받을 적금 금리인가? 요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우대금리 그 조건이 아까 2%에서 9%까지 가는 그거 과정이 너무 험난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끔 보면은 1%인데 5%까지 가능합니다. 보면은 한 달 안에 뭐 한 15kg 빼기 뭐 거의 그런 것에 준하는 아주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네네. 은행들이 있던데 요거 잘 따져보시고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급여 통장, 이 직장인들은 그 급여 통장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텐데 급여 통장 어떤 은행으로 할래 회사에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아요? 사실 예전에는 집에서 가까운 은행 혹은 회사에서 가까운 은행 요런 은행들이 우리의 선택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1층에 뭐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은행을 대부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앱으로 많이들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 혜택이 좋은 통장, 그리고 금리 외의 혜택, 특별한 걸 제공하는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괜찮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금리가 높은 통장, 이런 순서대로 급여 통장을 선택을 주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특히나 입출금 통장, 급여 통장은 금리 부분에서 서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혜택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혜택 뭐가 있을까요? 개설하면 식용유 뭐 이런 거 있나요? 자, 입출금 통장 가운데 쏠쏠한 혜택이 있는 통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K은행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이 은행에서는 기본 금리는 연 0.1%로 평이하지만 비상금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특이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에 대해서는 입출금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연 1.5%의 금리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입출금 통장인데 수수료 돈을 낸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수수료 혜택, 면제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특히 이 통장은 통장 쪼개기용으로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장인데도 기본비 박스, 비상금 박스, 생활비 박스 이런 식으로 앱으로 돈의
은행의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통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좀 우대해주는 통장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N은행의 통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름부터 1934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 우대해주는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난 오지 말란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 청년들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인데 이 통장은 기본 금리는 0.1%지만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연 3% 금리를 제공합니다. 웬만한 적금 금리랑 비슷한데요. 또 S은행의 통장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우대하고 있고 W은행에서도 요거는 나이 제한이 조금 더 넓습니다. 만 18세에서 35세 분들에게 또 우대 금리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호텔, 리조트, 숙박 이런 걸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급여 통장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크게 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냥 따박따박 내가 입금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따져보시면 좋을 텐데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좀 작지 않아요? 100만 원? 그런데 급여 네. 통장은 잘 생각해 보시면 급여 통장 안에 돈을 두고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통장에 돈을 많이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급여 통장에는 어차피 남아있는 돈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까지만 적용을 해줘도 꽤 쏠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또 금방 설득이 네네. 되는데 은행에서 이런 상품 디자인할 때 제가 전직 은행원인 손희애 크리에이터님한테 요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특판 상품 네. 아니면 한정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이거 좀 넉넉하게 길게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잠깐 팔고 마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짧고 굵게 치고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는 목적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신규 고객이 유입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기존 고객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우리가 금리를 무한정 제공을 하면 또 은행 입장에선 손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금리를 잠깐 반짝 많이 주자라고 해서 만드는 것들이 보통 이런 상품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팁도 하나 얻고 싶어요.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은행하고 대학 때부터 우리 인연이 얼만데 나는 10몇 년 이어온 이 을이 이어갈 거야. 이게 유리해요? 아니면 오늘부터 1일이야. 이게 유리해요? 오늘부터 1일이한데 어떤 1일인지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강의 나가면 이런 예시를 들어요. 네. 마치 식당 갔을 때 내가 10년 동안 다닌 곳이라서 나는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사실은 단골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급 단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는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아하. 간지 1년밖에 안 된 고객인데 갈 때마다 비싼 걸 시켜가지고 아주머니가 알아보신다? 그러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 후자의 고객이 단골 고객인 거잖아요. 쌍방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알아봅니까, 은행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급여 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신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내 집 마련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대출 받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길게 쓴 것보다는 우리 주거래 은행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주거래는 쌍방일 때 가능하다. 요거 오늘 하나 배워갔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손희애 크리에이터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오겠습니다. 발전.